어머니, 당신은 대체 누구였습니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손에 들린 낡은 미패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영원히 사랑하는 어머니 박순자. 저는 그 글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봤어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틀림없었습니다. 박순자. 그런데 우리 어머니 이름은 박순옥이에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그때 제 옆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요, 실례지만 이분 산소가 박순옥 여사 맞나요? 고개를 돌리자 저보다 나이가 좀 더 많아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의 손에도 위패 하나가 들려 있었죠. 저는 그 위패에 적힌 글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박순이, 순이, 세 개의 위패, 세 개의 이름.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셋이나 된다는 사실을요. 그날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정확히 49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저는 꽃다발과 과일을 챙겨 어머니 산소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을 풍경이 유난히 쓸쓸하게 느껴졌죠. 어머니, 평생을 저 혼자 키우시느라 고생만 하신 분이었어요.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셨죠. 전쟁통에 헤어졌다가 다시는 만나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어머니는 평생 홀로 사셨습니다. 재혼도 안 하시고 오직 저 하나만 바라보고 사셨어요. 민수야, 너만 잘 되면 엄마는 아무 소원 없다. 그 말씀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교대에 들어가 교사가 되었고 성실하게 살았죠.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고 퇴직금으로 작은 집도 마련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제게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우리 둘밖에 없잖니? 엄마가 너 하나 믿고 사는 거야. 네, 어머니. 저도 어머니 한 분만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산소에 도착해서 제가 본 것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광경이었습니다. 어머니 봉부는 잘 정돈되어 있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와서 잡초도 뽑아드리고 주변도 깨끗이 청소해뒀었거든요. 그런데 봉분 옆에 제가 세우지 않은 작은 미패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소박한 미패였어요. 저는 무심코 그것을 집어들었죠. 그리고 거기 적힌 글자를 읽는 순간 영원히 사랑하는 어머니 박순자. 순자? 우리 어머니 이름은 박순옥인데 이게 뭐지? 혹시 누가 잘못 꽂아둔 건가? 아니면 장난인가?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하지만 인적은 없었죠. 이상했습니다. 저는 그 위패를 다시 꽂아두고 어머니께 차례를 지냈어요. 하지만 내내 마음이 불편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산소관리사무소에 들렀습니다. 저기요, 혹시 우리 어머니 산소에 다른 분이 다녀가신 적 있나요? 아, 3구역 말씀이시죠? 네. 사흘 전에 다른 분도 오셨던데요. 다른 분이요? 네, 저희가 CCTV로 확인은 하는데. 잠깐만요. 직원이 컴퓨터를 뒤적거리더니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흑백 화면 속에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저보다 좀 더 나이 들어 보이는 거친 인상의 남자였어요. 그 남자도 미패 같은 것을 들고 있었죠. 이분이 3일 전 오전에 다녀가셨고요. 또 어제는 여자분도 한 분 오셨어요. 여자요? 화면이 바뀌자
화려한 옷차림의 중년 여성이 보였습니다. 그녀도 역시 작은 위패를 들고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너무 이상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친척도 없고 친구분들도 거의 다 돌아가셨는데 혹시 이분들 연락처 아시나요? 그건 개인정보라서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내내 그 일이 신경 쓰였습니다. 대체 누가 우리 어머니 산소에 다른 이름이 적힌 위패를 세운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 제 평생을 지탱해온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산소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경비원 아저씨를 찾아갔죠. 저기요, 아저씨. 3구역에 최근에 다녀간 사람들 혹시 기억나세요? 아, 거기요. 아, 맞다. 요 며칠 사이에 몇 분 오셨던데. 아, 왜요? 제 어머니 산소거든요. 그런데 모르는 분들이 위패를 세워두셨더라고요. 경비원은 턱을 괴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한 분은 덩치 큰 남자분이었고, 또 한 분은 머리 파마한 여자분이었는데, 아, 맞다. 그분들도 위패 들고 오셨어요. 근데 이상한 게, 뭐가요? 그분들도 자기 어머니 산소라고 하시더라고요. 3구역 같은 자리를.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뭐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잠깐 이상하다 싶었는데, 뭐 형제분들인가 보다 했죠. 형제. 저는 외동인데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책상 앞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 사람이 같은 산소를 찾아왔다. 세 사람 모두 자기 어머니 산소라고 했다. 그리고 세 개의 서로 다른 이름. 박순자, 박순옥, 박순희. 설마 끔찍한 가능성 하나가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저는 알아야만 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저는 산소관리사무소에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방명록 같은 거 있나요? 다녀가신 분들 연락처 남기는. 아, 네. 있긴 한데 최근엔 잘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행히 덩치 큰 남자는 휴대폰 번호를 남겨뒀더군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여보세요? 거친 목소리였어요. 실례지만 최근에 공원묘지 3구역에 다녀오셨나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십니까? 제 이름은 강민수라고 합니다. 혹시 거기가 선친 산소신가요? 선친. 남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내 어머니 산소인데요. 당신은 누군데 내 어머니 산소에 대해 알아요? 어머니, 역시였습니다. 저도 제 어머니 산소입니다. 뭐라고요?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저는 그 남자, 이정훈이라는 사람과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여자 쪽은 산소 앞 꽃집 아주머니가 연락처를 알고 계셨어요. 아, 그분이요? 명함 두고 가셨는데. 최수진, 부동산 중개업. 저는 그녀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최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수라고 하는데요. 공원묘지 3구역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3구역이요?
그녀의 목소리가 경계하듯 굳어졌어요. 네. 저도, 그리고 이정훈이라는 분도 모두 같은 산소를 찾아간 것 같아서요. 무슨 소리예요? 거기 우리 어머니 산소인데. 저도 제 어머니 산소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일단 만나죠. 뭔가 잘못된 것 같으니 사흘 뒤 저는 시내 한 조용한 카페에서 그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정우는 CCTV에서 본 것처럼 큰 체구의 거친 인상이었어요. 평생 노동일을 해온 듯 손이 굳어 있었죠. 최수진은 화려한 옷차림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지만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경계하듯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일단 각자 신분증부터 확인하시죠. 제가 먼저 신분증을 꺼내 보였습니다. 강민수, 1962년생. 이정훈도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이정훈, 1960년생. 최수진도 마찬가지였죠. 최수진, 1967년생. 그럼 각자 어머니에 대해 말씀해 보시죠. 저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제 어머니 이름은 박순옥입니다. 1935년생이시고 지난달에 돌아가셨어요. 이정훈이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뭐라고? 내 어머니 이름은 박순자인데 생년이 1935년이야. 그리고 역시 지난달에. 최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어머니는 박순이시고 1935년생이세요. 그리고 지난달에 돌아가셨다고요? 세 사람의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같은 생년, 같은 사망일. 하지만 다른 이름. 이게 대체 무슨 일이죠? 카페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어머니 사진을 꺼냈어요. 이분이 제 어머니입니다. 이정훈이 그 사진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우리 어머니잖아. 최수진도 떨리는 손으로 자기 가방을 뒤적거리더니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이게 내 어머니 젊었을 때 사진인데. 세 장의 사진. 찍은 시기도 장소도 옷차림도 모두 달랐지만 사진 속 여자는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최수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말이 돼요? 우리 어머니가 쓰신 건 아니잖아요. 앉으세요. 이정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뭘 알고 있는지부터 정리해보자고. 그렇게 우리는 각자가 알고 있는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말했죠. 어머니는 6.25 전쟁 때 남편, 그러니까 제 아버지를 잃었다고 하셨어요. 피난길에서 헤어졌는데 다시는 만나지 못하셨다고요. 그래서 저를 혼자 키우셨습니다. 이정훈이 헛웃음을 흘렸어요. 우리 어머니도 똑같은 말씀 하셨어. 아버지가 전쟁통에 돌아가셨다고. 근데 내가 5살 때 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지셨어. 그 뒤로 고아원에서 자랐지. 뭐라고요? 어머니가 날 버리고 간 거야. 그 뒤로 한 번도 안 오셨어. 최수진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내가 7살 때 집을 나가셨어요. 아버지, 폭력 때문에요. 그 뒤로 계모 밑에서 자랐죠. 20이 넘어서 겨우 어머니를 찾아냈는데 어머니는 이미 다른 삶을 사시고 계셨어요. 그때 처음 알았죠. 어머니가 다른 곳에 다른 자식이 있다는 걸.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는 평생 저 하나만 키우셨다고요. 재혼도 안 하시고.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야! 이정훈이 테이블을
쾅 내리쳤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당신만 키우셨다고? 그럼 난 뭐야? 나도 어머니 아들이야. 카페 안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어요. 저는 어지러웠습니다. 이게 꿈이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일단 최수진이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확실한 건 우리 셋 다 같은 사람을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DNA 검사합시다. 그게 제일 확실해요. DNA 검사요? 네. 우리가 정말 남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최수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어머니, 재산 문제도 있잖아요. 이건 법적으로 처리해야 해요. 재산이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혹시 정말 남매라면 그게 중요하죠. 최수진이 칼같이 잘랐어요. 저는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감상에 젖을 시간 없어요. 이정훈이 비웃었습니다. 역시 돈 이야기가 나오는구만. 됐어. 마음대로 해. 난 어머니가 왜 날 버렸는지만 알고 싶어.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하지만 결국 우리는 DNA 검사를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그게 유일한 해답이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족법 전문 변호사 한지우 변호사 사무실에서 우리 셋은 다시 만났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펼쳐 보이며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세 분은 이복남매가 맞습니다. 친자 확률 99.9%입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확인하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죠. 저는 외동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고인이 되신 어머니 명의로 된 재산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경기도 시소재 아파트 한 채, 시세로 약 3억, 그리고 예금이 약 2억 원 정도 됩니다. 5억이나요? 최수진의 눈이 반짝였어요. 유언장은 없나요?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 상속인인 세 자녀분이 균등하게 나눠 가지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많은 돈을 어디서? 부동산 가격 상승분이 대부분이고요. 예금은 평생 모으신 것 같습니다. 상당히 검소하게 사신 것으로 보이네요. 이정훈이 쓴웃음을 흘렸습니다. 검소하게 참 웃기는군. 우리한텐 한 푼도 안 쓰시면서. 최수진이 재빨리 말했어요. 변호사님, 그럼 저희가 각자 얼마씩 받는 건가요? 1인당 약 1억 6천만 원 정도 드시겠습니다. 세금 제하면 좀 줄겠지만요. 1억 6천.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입을 열었어요. 돈은 됐습니다. 저는 그냥 진실이 알고 싶어요. 어머니가 왜 이렇게 사셨는지. 최수진이 비웃었습니다. 진실, 뻔하잖아요. 어머니는 거짓말쟁이였던 거예요. 우리 모두를 속이고 사신 거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어머니는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셨어요. 뭔가 사정이 있으셨을 거예요. 사정? 이정훈이 으르렁거렸습니다. 무슨 사정이면 자식을 버려요? 5살짜리를 고아원에 내팽개쳐요. 당신은 어머니 사랑 듬뿍 받고 자랐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나랑 저 여자는 버림받았다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진정하세요. 여러분, 지금 싸울 때가 아닙니다. 고인의 집을 정리하면서 뭔가 단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어머니 집이요? 네. 아직 아무도 정리하지 않으셨죠? 함께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셋은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사셨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어머니 냄새가 났어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좁은 투룸 아파트, 낡은 가구들, 정갈하게 정리된 물건들. 이정훈이 거실을 둘러보며 중얼거렸어요. 이렇게 작은 집에 사셨구나. 최수진은 차가운 표정으로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서류 같은 거 없나 찾아봅시다. 저는 어머니가 평소에 쓰시던 책상으로 다가갔어요. 서랍을 열자 오래된 통장들이 나왔습니다. 3개의 통장, 각각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박순옥, 박순자, 박순희. 이게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정말로 3개의 이름으로 사셨던 거예요. 그때 이정훈이 소리쳤습니다. 이것 봐. 여기. 그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내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 상자 주위로 모였습니다. 뚜껑을 열자 낡은 일기장 여러 권이 나왔어요. 1950년부터 2024년까지 70년 넘는 세월의 기록이었습니다. 최수진이 가장 오래된 일기장을 집어들었어요. 이거 읽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셋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진실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어머니가 왜 그렇게 사셔야 했는지. 저는 1950년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손글씨가 삐뚤삐뚤했어요. 15살 소녀의 글씨였죠. 1950년 6월 27일. 전쟁이 났다. 서울에서 피난을 가야 한다고 한다. 무섭다. 6월 30일. 가족과 헤어졌다. 오빠도 어머니도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혼자가 되었다. 7월 10일. 한 남자를 만났다. 강씨 성을 가진 사람이다. 나를 도와주겠다고 한다. 이정훈이 중얼거렸어요. 강씨. 내 아버지 성이 강씨야. 저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7월 25일. 강씨와 결혼했다. 전쟁통에 제대로 된 식도 올리지 못했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다. 1951년 3월 2일. 아이가 생겼다. 강씨는 기뻐했다. 1951년 10월 5일. 아들을 낳았다. 이름을 정훈이라고 지었다. 이정훈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1955년 8월 12일. 강씨가 탄광사고로 죽었다. 정훈이와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1955년 9월 3일. 돈이 없다. 정훈이에게 밥도 제대로 못 먹인다. 굶주림이 무섭다. 1955년 11월 20일. 한 남자를 만났다. 이씨 성을 가진 사람이다. 장사를 한다고 한다. 나를 도와주겠다고 한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씨. 제 아버지 성이 이씨였어요. 1956년 2월 14일. 이씨와 함께 서울로 왔다. 하지만 정훈이를 데려올 수 없었다. 이씨는 다른 남자의 자식을 키울 수 없다고 했다. 1956년 2월 20일. 정훈이를 고아원에 맡겼다. 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정훈이가 굶어 죽지 않는다. 매일 밤 온다. 정훈아,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하다. 이정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날 버린 거였어?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남자 만나려고? 그래서 날 고아원에 처박은 거야? 진정하세요. 변호사가 말했지만 이정우는 듣지 않았어요. 진정하라고. 내가 어떻게 진정해? 난 평생 어머니가 왜 날 버렸는지 몰랐어. 그런데 이유가 이거였다고? 최수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계속 읽어봐요. 내 얘기도 나올 거예요. 저는 다음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958년 4월 3일 이 씨와 결혼했다. 작은 시기였지만 행복했다. 1959년 6월 10일 아이가 생겼다. 이번에는 함께 키울 수 있을 것이다. 1962년 1월 15일 아들을 낳았다. 이름을 민수라고 지었다. 제 이름이었어요. 1962년 3월 22일 민수를 안고 있으면 정훈이 생각이 난다. 지금 정훈이는 어떻게 지낼까? 밥은 먹고 있을까? 보고 싶다.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1966년 5월 8일 이 씨가 교통사고로 죽었다. 또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수를 지켜야 한다. 1967년 12월 1일 생계를 위해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다. 그곳에서 최 씨를 만났다. 최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1968년 3월 10일 최 씨가 청혼했다. 하지만 민수를 데리고 갈 수 없다고 한다. 최 씨는 자기 친자식만 키우고 싶다고 한다. 고민이다. 민수를 어디 맡길까? 그러다 생각했다. 민수는 이미 6살이다. 기억할 나이다. 1968년 4월 2일 결정했다. 민수에게 거짓말을 하기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엄마는 민수만 키울 거라고. 매일 만날 수는 없지만 가끔 찾아가겠다고. 민수를 아는 언니 집에 맡겼다. 언니는 민수를 자기 친조카처럼 돌봐주기로 했다. 그래서 제 목소리가 잠겼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가끔 안 계셨던 거였군요. 일이 바쁘신 게 아니라. 1968년 9월 20일 최 씨와 결혼했다. 뱃속에 아이가 있다. 1969년 5월 3일 딸을 낳았다. 최 씨는 딸이라서 실망했지만 나는 기쁘다. 이름을 수진이라고 지었다. 최수진이었습니다. 1974년 8월 15일 최 씨의 폭력이 심해졌다. 술만 마시면 나를 때린다. 수진이까지 맞는다. 1976년 2월 10일 더 이상 못 참겠다. 도망쳐야 한다. 1976년 2월 25일 수진이를 두고 집을 나왔다. 7살밖에 안 된 아이를. 하지만 데리고 가면 최 씨가 끝까지 찾을 것이다. 미안하다, 수진아. 엄마가 너무 미안하다. 최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1976년 3월 1일 민수에게 돌아왔다. 민수는 14살이 되어 있었다. 나를 보고 환하게 웃어주었다. 민수야, 미안하다. 엄마가 너한테 거짓말을 했구나. 1977년 8월 10일 정훈이를 찾아갔다. 고아원 선생님이 알려주셨다. 21살이 된 정훈이 멀리서 봤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다가갈 수 없었다. 나를 원망하겠지. 1985년 4월 3일
수진이를 찾았다. 21살이 되어 있었다. 계모에게 맞으며 자랐다고 했다. 수진이는 나를 차갑게 대했다. 당연하다. 내가 버린 아이인데. 하지만 가끔 멀리서라도 보고 싶다. 1990년 6월 15일. 세 아이 모두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하다. 정훈이는 결혼했을까? 민수는 교대에 들어갔다. 수진이는 부동산 일을 시작했다고 들었다. 2000년 3월 20일. 나는 새 아이에게 거짓말쟁이 엄마다. 하지만 셋 다 사랑한다. 똑같이 사랑한다. 2010년 7월 7일. 이제 나도 늙었다. 언젠가 죽으면 새 아이가 서로를 알게 될까? 그들이 서로를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2020년 11월 11일. 재산을 정리했다. 새 아이에게 똑같이 나눠주고 싶다. 하지만 유언장을 쓸 용기가 없다. 유언장을 쓰면 모든 거짓말이 드러날 테니까. 2024년 8월 30일. 내가 죽으면 아이들이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미안하다. 정훈아, 민수야, 수진아. 엄마는 괴물이 아니었다.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다. 그것이 마지막 일기였습니다. 거실에는 긴 침묵만이 흘렀어요. 이정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최수진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무엇을 느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분노, 슬픔, 이해.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생존자였어요. 전쟁을 살아낸 여자였을 뿐입니다. 생존자. 제가 중얼거렸어요. 그래요. 어머니는 살아남으려 했던 거죠. 이정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살아남으려고 자식을 버려도 되는 건가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알던 어머니는 누구였을까요? 평생 저만 바라보고 사신 헌신적인 어머니? 아니면 세 자식을 다 버린 이기적인 여자? 둘 다였고 둘 다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우리 셋은 다시 만났어요. 이정우는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난 용서 못해 절대로. 그가 비틀거리며 말했어요. 어떤 이유가 있든 5살짜리를 고아원에 버릴 순 없어. 그게 엄마가 할 짓이야. 최수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용서. 누가 용서 얘기했어요? 저는 그냥 제 몫만 받고 끝낼 겁니다. 돈 얘기예요? 제가 물었어요. 당연하죠. 이제 와서 가족 행세하실 건가요? 우린 남이에요, 남. 하지만 우린 남매잖아요. 형제자매의 관계는 DNA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자라고, 추억을 나누고, 그래야 가족이 되는 거죠. 최수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전 평생 혼자였어요. 계모한테 맞으면서도 친엄마가 어딘가에 있다는 것만 믿고 버텼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엄마는 다른 남자랑 살면서 다른 자식 키우고 있었다고요? 이게 말이 돼요? 이정훈이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버려진 거야, 쟤만! 그가 저를 가리켰어요. 쟤만 엄마 사랑받고 자란 거라고!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저도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피해자? 최수진이 비웃었어요. 당신이 무슨 피해자예요? 당신은 평생 엄마라는 존재가 있었잖아요. 우린 없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 말이 맞았으니까요. 저는 사랑받았습니다. 비록 거짓말 위에 세워진 사랑이었지만
변호사가 개입했어요. 진정들 하세요. 지금 서로 상처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재산은 법대로 3등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각자 살던 대로 사시면 돼요. 그게 제가 말했어요. 그게 맞는 건가요? 그냥 돈만 나눠 갖고 남처럼 헤어지는 게 최수진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우린 원래 남이었어요.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날 우리는 아무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일주일 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아파트를 정리하다가 뭔가를 더 발견했어요. 꼭 같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셋은 다시 어머니 집에 모였어요.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죠. 변호사가 낡은 캠코더를 꺼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있었어요. 테이프가 하나 들어 있더군요. 캠코더를 TV에 연결하자 화면이 깜빡이며 켜졌습니다. 그리고 화면 속에 어머니가 나타났어요. 1년 전쯤 촬영한 것 같았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셨죠. 화면 속 어머니가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으셨습니다. 정은아, 민수야, 수진아, 엄마다. 너희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죽었겠구나. 그리고 너희는 서로를 알게 되었겠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엄마는 평생 거짓말을 했어. 너희 셋 모두에게. 하지만 너희를 사랑한 건 거짓이 아니었단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훈아, 엄마가 널 고아원에 맡긴 건 내가 5살 때였지. 너무 어렸어. 엄마 얼굴도 기억 못할 나이였어. 그래서 엄마는 생각했어. 차라리 깨끗하게 잊혀지는 게 낫겠다고. 하지만 엄마는 널 잊은 적이 없어. 매일 밤 내 생각을 했단다. 이정훈이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수진아, 너는 7살이었지. 엄마를 기억할 나이였어. 그래서 더 미안하구나. 내가 엄마를 기억하고 원망할 거라는 걸 알았거든. 하지만 엄마가 너를 데리고 도망치면 내 아버지가 끝까지 찾아다녔을 거야.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어. 그래서 차라리 너를 두고 온 거란다. 최수진이 눈물을 닦았어요. 민수야, 너는 엄마가 제일 오래 함께 있었던 아이야. 하지만 너도 완전히 함께 있었던 건 아니지. 엄마가 자주 없었던 거 다 이유가 있었어. 정은이랑 수진이를 멀리서라도 보고 싶었거든. 화면 속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는 괴물이 아니었어. 엄마는 그냥 살고 싶었던 거야. 전쟁을 겪고 가난을 겪고 그 안에서 살아남으려 발버둥 쳤던 거란다. 잘못된 선택도 많이 했어. 너희를 아프게 했어. 하지만 한 가지만은 믿어줘. 엄마는 너희 셋을 똑같이 사랑했어. 한 명도 빠짐없이. 똑같이. 어머니가 카메라에 가까이 다가왔어요. 엄마의 마지막 소원은 이거야. 너희가 서로를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희는 아무 잘못이 없어. 잘못한 건 엄마야. 그러니 제발 서로를 원망하지 마. 같이 살라는 게 아니야. 가족 행세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서로가 존재한다는 걸 알고 가끔 안부라도 묻는 사이가 되어줘. 그게 엄마가 죽어서도 바라는 유일한 소원이란다. 화면 속 어머니가 허공에 손을 뻗었습니다. 사랑한다. 얘들아. 엄마가 정말 사랑한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거실에는 흐느끼는 소리만 가득했어요. 이정훈이 울고 있었습니다. 최수진도 눈물을 감추지 못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우리 셋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머니 아파트는 처분했어요. 재산은 셋이서 정확히 나눴습니다. 어머니의 유골은 3개로 나누었습니다. 각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모시기로 한 거예요. 이정우는 어머니를 바다에 뿌렸습니다. 엄마, 이제 자유롭게 떠나세요. 더 이상 거짓말 안 해도 돼요. 최수진은 납골당에 모셨어요. 저는 아직 용서는 못했어요. 하지만 미워하진 않을게요. 저는 산소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어머니, 평생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3개의 위패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박순자, 박순옥, 박순희, 어머니가 살았던 개의 이름. 그것이 어머니의 삶이었으니까요. 오늘 저는 어머니 산소 앞에 홀로 서 있습니다. 제 옆에는 이정훈도 최수진도 없어요. 우리는 함께 오지 않기로 했거든요. 각자 원하는 시간에 혼자 오기로. 그게 우리가 찾은 방식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를 용서해야 할지 아니면 계속 원망해야 할지.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어머니도 피해자였다는 것. 전쟁에, 가난에, 그 시대의 피해자였다는 것. 저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달 전 우리 셋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어머니 아파트 정리를 마친 날 변호사가 찍어준 거였죠. 우리는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색하게 나란히 서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바라셨던 것처럼 우린 가족이 되지 못했어요.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고 너무 다른 삶을 살았거든요. 하지만 완전한 남도 아니에요. 저는 사진을 봉분 앞에 놓았습니다. 우린 그냥 어머니의 자식들이에요. 같은 사람을 엄마라고 불렀던 사람들. 그걸로 충분한 것 같아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3개의 위패가 가볍게 흔들렸어요. 저는 일어서며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이정훈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죠. 형님, 저 이번에 재혼했어요. 뒤늦게 가정을 꾸렸네요. 나중에 시간 되면 밥이라도 한번 먹어요. 최수진에게서도 문자가 왔었습니다. 저 사업 확장했어요. 요즘 바빠 죽겠네요. 그나저나 오빠 건강은 어때요? 오빠, 최수진이 저를 그렇게 부른 건 처음이었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축하해요.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가끔 연락해요.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끈끈한 남매 사이도 아니었죠.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했어요.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고 가끔 안부를 묻고 필요하면 도울 수 있는 사이. 그 정도면 됐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 저는 뒤돌아 산소를 바라봤어요. 3개의 위패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니는 3개의 이름으로 살았지만 결국 한 사람이셨어요.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생존자였고,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었어요.
이제 이해해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은.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제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생 믿었던 가족의 진실이 이렇게 복잡했다면 용서할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평생 원망하며 사시겠어요? 정답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게 원래 그런 거니까요. 미움과 사랑이 공존하고 용서와 원망이 뒤섞이는 것. 그게 사람이고 그게 가족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완벽한 화해보다 적당한 거리가 서로를 지키는 방법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